우선 오늘 문충훈의 경제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될 문충훈 환동의 연구원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북에서 유일한 경제 전문 일간지인 영남경제신문에서 저에게 이렇게 우리 포항 경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좋은 뜻이고 해서 제가 흔쾌히 제가 승낙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경제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포항 경제의 미래를 위한 담론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희망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함께 공동의 어떤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구성원들 간에 함께 우리 대화하고 함께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뤄가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상상력,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포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포항에 이렇게 접목이 되면 좋겠다. 우리 포항의 시민들께서도 함께 같이 생각하고 또 상상해 본다면 그것이 우리 포항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두 분의 어떤 우리 강사님들을 오늘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영남경제신문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오늘 두 분의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포항 경제의 미래를 한번 상상하면서 그 꿈을 키워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에서 좋은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색다른 주제다 보니까 생소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아마 조금 얘기를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것도 들어보시고 하시면 오늘 왜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지도 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이렇게 가치가 확 급등해서 뉴스에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 한 7만 불 하던 것이 지금 뭐 10만 불 향해서 막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거의 한 30%가 급등을 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서병윤 소장님도 강의 중에 그 얘기가 다 나왔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그 체계 안에서 나오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두 분을 갖다가 이런 주제를 갖고 제가 모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뭐 요즘 이제 잘 나가는 어떤 CEO들, 이제 벤처 창업을 해서 하는 그 CEO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엔비디아라든지 어떤 또 AI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창업을 하는 기업들이 그들과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쪽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따라잡을 수 있고 경쟁해서 우리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포항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많은 잠재적인 어떤 잠재력은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포스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그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 포항의 어떤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두 강사님들이 모처럼 포항에 오셨으니까 제가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어떤 그 이분들의 그 생각과 고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지만 혹시 여기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도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어떤 코멘트가 있으시면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좀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서병윤 소장님께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아마 대부분이 제일 느끼신 거는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어떤 뭐 재벌이 우리가 벤처로서 성공한 그런 분이 아주 그냥 뭐 전적으로 그냥 올인하다시피 해서 트럼프를 당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트럼프 당선된 것의 최대 위너는 뭐 일론 머스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우리 실리콘밸리도 쭉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는 다 그 민주당을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공화당 쪽을 지지를 했더라고요. 물론 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아마 개발자들은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부분의 CEO들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렵지만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계속 보면서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박빙이다, 뭐 해리스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또 압도적으로 됐고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론 머스크 전기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제 알아야 되니까 뭐가 바뀔지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스크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특이하고 정해진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제 같은 거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로켓도 쏘고 자율주행차도 뭐 하고 하는데 최근에 그 로봇 택시라는 거를 머스크가 발표를 했는데 택시인데 안에 그 운전사가 없는 건 당연하고 운전대가 없습니다. 핸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리면 네 자리가 다 그냥 이제 앉아서 그냥 가는 자리고 뭐 안에서 게임을 하든 뭐 잠을 자든 TV를 보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되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규제 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규제 완화.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원래는 이제 민주당 지지 쪽이었는데 어떤 그 혁신적인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최근에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규제를 굉장히 이제 강화하면서 혁신을 막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머스크 자녀가 뭐 12명이라 그러는데 그 한 명이 성전환을 했어요.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는데 어떤 좀 과도한 이 뭐 소수자들에 대한 이 배려를 넘어서 이게 좀 너무 전통적 질서를 너무 부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또 이제 반작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2년, 3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저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시내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노숙자들이 너무 많고 뭐 진짜 오줌 냄새, 그다음에 뭐 마약 냄새, 대마초 냄새, 심지어 저도 이제 길가에 주차를 해놨다가 누가 저기 유리창을 깨고 짐을 훔쳐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카센터를 다녀왔었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그쪽의 치안이 또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트럼프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 좀 일면 좀 뭐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한데 어떤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좀 되살리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가들을 좀 서포트한다라는 인식이 좀 퍼진 것 같고 그런 또 측면에서 원래는 워싱턴 포스트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계속 지지했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인수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뭐 했던 것들도 어떤 미국 사회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규제에 관한 어떤 그런 태도 변화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우리 가만히 똑같은 우리 포항도 어떤 그런 규제 면에서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핀다면 또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근데 거기 이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실리콘밸리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마디의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중심은 혁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 실리콘밸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혁신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00년, 1000년이야 모르겠지만 이제 실리콘밸리가 결국 혁신이 지속 일어나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고 인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논스와 같은 커뮤니티 문화, 내가 여기서 실패해도 바로 또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실리콘밸리를 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도전을 계속 해나가는 친구들이 또 있고 좋은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로 모여들고 있고 돈도 계속 모이는 걸 보니 앞으로 또 몇십 년은 이런 흐름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 문 원장님과도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국의 이제 동남아 같은 데 보면은 한국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이런 어떤 선진국이라는 어떤 인식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뭐 전 세계 인재들까지는 아니어도 아시아권의 인재들을 또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저 포스터 캠퍼스 가니까 굉장히 살기도 좋은 것 같고 매력적인 또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지금 오늘 모여서 계속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아마 좀 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이 지난 한 50년 동안 이렇게 포항시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뭐 그건 어느 누가 의심할 바 없이 포스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그 학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글에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대는 어떤 북극성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은하계의 세계로 갈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에 포스코 같은 큰 기업 하나, 큰 공장 하나 들어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다가 만일에 그 한 회사가 잘못되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이제는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그런 벤처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는 또 소멸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또 다시 생겨나는 그러한 생태계, 은하계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침 우리 포항은 포스코가 또 만들어 놓은 우리 포스텍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연구소도 많고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인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포항이 포항 벤처밸리라고 하는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이 우리가 자리를 잡고 정말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 우리가 지원돼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가장 크게는 아까 어떤 규제 문제 이런 거는 지자체가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같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자꾸 실리콘밸리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거기에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계속 알아보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는 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 소장님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텐데 이러한 우리 포항이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서 이제 창업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혁신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포항은 해병대 캠프 와보고 처음 와보는데 그래서 그때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다가 오늘 왔더니 굉장히 좋은 도시 뭐 분위기도 너무 좋고 포스텍에 이미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간들이 너무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인프라가 좋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러면은 이제 왜 모르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질문을 좀 바꿔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또 이제 뭐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굉장히 젊은 그런 인재들을 많이 끌어들인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이제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에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새로운 인재들,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이 좀 편안하게 어울려서 어떤 문화적인 거를 좀 누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티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읽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어떤 아까 논스와 같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은 현재 이미 인프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포항이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많은 도시라고 또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우리가 포항은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우리 포스코가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뭐 철강 쪽, 금속 쪽의 소재 이런 쪽이 물론 우리가 강한 건 사실 있고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텍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산업 분야,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분야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또 최근에 2차 전지가 우리가 또 강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새로운 어떤 산업 클러스터가 우리 포항에 맞는 것이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본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포스코 제가 이제 포항 시민은 아니지만 포스코를 보면서 굉장히 든든하고 좋기도 한데 조금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의 공장들이 있고 뭐 이런 환경적인 문제, 어떤 미관이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이제 환경 ESG 이슈인데 제가 기억이 아마 내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유럽 연합에 이제 EU 국가들의 수출을 할 때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게 이제 국내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그만큼 관세를 내라는 게 이제 이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압도적인 1위가 포스코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 중에 10% 이상을 10분의 1 이상을 배출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부담도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블록체인 업계 쪽에서 탄소 감축,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판매, 저희 테슬라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 작년 뭐 흑자를 낸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2, 3년 됐는데 흑자를 낸 게 자동차를 팔아서 흑자를 낸 게 아닙니다.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흑자를 냈거든요. 탄소 배출권의 1조 원 이상.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는 탄소 배출권을 받아서 도요타 같은 GM 같은 회사에 팔고 그게 조 단위의 수익을 이제 테슬라에 가져다 주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포스코가 지금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탄소를 감축했을 때 그만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미션을 여러 젊은 인재들과 스타트업들과 같이 미션을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하면은 그쪽에 관심이 많은 인재들이 또 포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나 다른 첨단 산업 말고도 새로운 또 생태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오늘 많은 이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분께서 많이 오셨고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분은 제가 꼭 소개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의정 활동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우리 포항시 의회에 복지환경위원으로 계시는 박칠용 시의원께서 오늘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좀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 의원들 가운데서 뭐 굉장히 몇 안 되시는 경제통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강영세 대표님한테 또 제가 또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어쨌든 보니까 모든 것의 어떤 가장 핵심이라고 할까? 시작은 이제 혁신적인 인재들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서 모아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하게 됐고 또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혁신적인 인재가 모였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좀 변화에 대한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블록체인이 뭐야, 비트코인이 뭐야 이러고 있을 때 저희는 그때 처음 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수학을 전공했을 때 대부분 다 친구들이 다 유학생들이었고 다 이게 통역장교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되게 기술을 되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 때문에 어떤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가장 컸던 이유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죠.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곳이 너무 소수니까 다 저희 쪽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힘을 이제 조금 가장 크게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모였지만 이제 점점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보가 지금은 이제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조금 더 보편화됐다고 저는 보이던데 뭐 아직은 이제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 저희한테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누구나 이제 유튜버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가치를 이제 혁신적인 인재를 모을 때 하는 행위는 또 마찬가지로 저희만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알 수 없지만 논스에서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훨씬 더 큰 가치를 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게 저희의 지금 일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혁신적인 인재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논술을 접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랐던 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명문 대학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하버드, MIT 같은.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입학을 하느냐 어떤 학생들 우리가 물론 뭐 한국에서도 가긴 사람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소위 말하는 미국의 보딩 스쿨이라고 하는 기숙학교예요. 중학교부터 같이 학생들이 모여서 물론 수준들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수업을 같이 듣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니냐라는 걸 제가 유학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 논술을 보면서 제가 딱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한테 우리가 청소년 문제 다들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뭐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어떻게 도와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 지원금 주는 거 뭐 이외에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 논수가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냐. 물론 이 논수는 처음 시작은 이제 블록체인 쪽에 잠깐 집중이 돼서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시작됐지만 저는 어떠한 분야들도 그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영향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저는 거기서 어떤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강영수 대표는 자기 개인 사비를 이렇게 털어가면서 그걸 아직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정말 존경하는 제가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못한 그런 걸 할 수 한 그 존경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서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 또 이게 마을이 나서서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좋은 인재들이 모여서 또 논수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그 아까 첨단 산업이 되는 그 새로운 산업 분야, AI나 뭐 블록체인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인재들이 어느 정도 계속 모이다가 이제 500명 넘고 이제 거의 1000여 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산업에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제 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결국에는 인재를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도 결국에는 좋은 인재를 계속 들여와야지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인재라는 걸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 사람이 정말 꿋꿋이 계속 오래 해줄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인재를 그냥 단순히 한 번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에서 그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검열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이제 그 기업에서도 이제 쉽게 그 친구를 등용할 수 있는,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은 저희가 하나의 힘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를 넣고 누군가에게 이제 더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런 힘을 줍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보면서 공동체의 힘이라고 느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산업에선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 파편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같이 함께 계속 뭔가를 함께 하는 일이 거의 없으세요. 힘을 합치는 일이 되게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모여도 힘이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요즘에 우리나라는 그걸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힘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곳들만이 어떻게 보면 산업에 계속 그걸 끌어가고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는 뭐 결국 저는 이제 우리 포항에 제가 집중돼 있으니까 우리 포항이 그러면 실리콘밸리처럼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쨌든 혁신적인 그런 인재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또 그걸 모여서 그 지금 논수처럼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그 포항에서의 좋은 리더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리더라면 이렇게 사람들을 또 모아서 조직화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아버지 같은, 그런 좋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어떠한 좀 보인다면은 다른 시민분들도 같이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그런 분들이 더 그걸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을 이제 시대를 또 이끌어가는 거는 저는 청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청년들이 미래를 훨씬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 중에 리더들을 많이 포항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묻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느 지역에 가든 뛰어난 친구들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기회를 못 갖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는 거는 결국엔 가진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득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계속 환경을 지원해주고 계속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게 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런 청년들이 창업하는 걸 또 지지합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도전하는 걸 지지합니다. 만약에 저 청년이 실패하면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자신을 갖고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지지해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이란 거는 저는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수요와 공급, 뭐 서로가 필요로 하는 거를 갖다가 바로 그냥 연결해 줄 수 있는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또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 필요한 게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아까 뭐 가진 자라고 얘기하던 어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서로 잘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거, 또 아니면 그런 가이드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정부가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게 계속 그것이 어떤 마중물이 돼서 제2, 제3의 것들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또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지방 도시들은 다들 얘기합니다. 좀 우수한 기업 많이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영수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 포항에 우수한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를 하고 기업들이 몰려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저희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콜라보를 그러니까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 내부의 인재풀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재들을 데려가고 싶어서 기업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에는 혁신적인 먼저 인재를 모으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은 그 기업한테 이제 우린 좋은 인재들이 있어요,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좋은 인재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줄을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객이 전도되면 계속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양성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청년들이 이런 좀 최전선에서 이렇게 조금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야지 주변 애들도 저희 논스가 처음에 한 100여 명 정도 있었을 때 그 100여 명이 다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안 할 친구들도 주변 애들이 다 창업을 하면은 쟤도 창업하는데 나도 창업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 그 풀이 커질수록 결국에는 기업들은 제 발로 찾아옵니다. 왜냐면 결국엔 좋은 기업들이 오래 갈 수 있는 건 좋은 인재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인재가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그거를 만들어내야지 저는 그 좋은 기업들이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계속 반복드리지만 저는 이런 논스 같은 이런 사례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특히나 지방일수록 그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이라면 청년 문제이고 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노인들 어떤 실버 대책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도 한번 접목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혹시 우리 객석에서 좀 질문을 이렇게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지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학과 교수님도 계신데 권영규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나이가 되면은 요즘 나가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아요. 이게 IT화되고 이제 AI가 자꾸 하니까 밥 사 먹기도 힘든 이제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전송한다 이런 이제 하는 게 돈보다가 가치 전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돈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 지금 잘 모르는 우리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조금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치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은 이 정부가 보증하는 이제 화폐로서 돈의 가치가 있죠. 달러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고 그 같이 이제 이거를 내면은 이제 저희가 물건도 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게 이제 전송은 되는데 가치가 있는 거냐에 대한 똑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것을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 건데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 1월 3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 이제 피자를 처음 사 먹은 때가 2010년 5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한 1년 반 후에 누가 이제 장난으로 나 피자 사 먹고 싶은데 2판만 배달시켜주면 비트코인 보내줄게 했는데
누가 이제 피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받아들이게 된 거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그럼 1비트코인 드릴게요 하면은 안 받으실 분이 아마 없으시겠죠. 거래소 가서 바꾸면 1억 2천만 원인데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치라는 게 우선은 이제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 돈이라는 게 이제 뭘까를 생각해 보면 돈이라는 게 기록이거든요. 기록. 무슨 말이냐면 내 돈을 사실은 그 어떤 스마트폰 속에 숫자로 보는 거지, 내가 뭐 예를 들어 내 재산이 10억이야라고 해서 10억짜리 쌓인 현금 다발을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에 이 기록이 잘 위조되지 않고 이거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이 기록이 잘 유지되고 돈이 전송된다는 게 결국에는 내 100만 원을 보냈다는 건 내 계좌에서 100만 원이 차감되고 상대방에게 100만 원이 이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기록을 믿을 수 있어가 이제 가치 전송의 핵심인 건데, 그 문제를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한 게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가치라는 걸 본질로 돌아가 보면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우리가 그 전에 어떤 고정관념 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쓰지 않고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뭐 100만 원 누가 이제 만 원을 맡기시면은 만 원의 돈이 이제 그분의 이제 뭐 스마트폰에 찍히는 건데, 쓰실 때는 그냥 인터넷망에서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로 즉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이제 좋은 점만 떼다가 쓰는 거고, 그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최소화한 그런 기술로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고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은행을 사용하면 이자를 받고 또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지불하고 이래잖아요. 이제 그 좋은 기술 가치를 전송하는데 거기도 어차피 그걸 했는 기술에는 돈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 가치를 전송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지 그게 이제 모르니까 믿어도 되느냐 하는. 네네. 그 너무 중요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 이 사업이 이제 초기 단계라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가치가 고정돼 있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는 전 세계 1위 업체가 테더라는 업체고요. 지난 2분기에 순이익이 7조 정도 됐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면 아마 순이익이 2, 30조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금융회사 중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4위입니다. 순이익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우선 찍어낸 돈은 이제 뭐 100조 원이 훨씬 넘는데, 뭐 몇백조 단위인데, 이 돈을 찍어주고 나면은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 이자가 한 5% 좀 넘는 수준이고요. 그러면은 연에 5%를 앉아서 버는 거고, 플러스 이제 오고 갈 때마다 0.1%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7% 정도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돈을 잘 버는 운영사 블랙락이 한 영업이익률이 한 0.5% 뭐 된다 그러는데, 기존의 금융회사보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버는 이런 회사가 이미 이제 해외에 있고요. 저희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벌어야 될지는 이제 국내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존의 카드사나 이런 전통 금융권보다 수익성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예, 원초적인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보통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이상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달러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에 내려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어찌됐든 달러의 기축통화로에서의 가치는 인정하되 앞으로 정책준비금으로서 비트코인도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미국이 앞장서서 그 앞장을 쓰겠다 이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짧은 상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러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가치 올라가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왜 이 질문이 안 나오시나 했는데 딱 물러지. 굉장히 어려운 핵심적인 또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뇌피셜일 텐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그 저기 달러를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 세계 비트코인 수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 주변에 있는 그 사업가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정치 자금을 댄 쪽들이 이제 가상자산 쪽 굉장히 인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뭐 사업가로서 굉장히 사실은 스마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은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는데 이제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국채도 많이 찍었거든요. 국채 이자가 뭐 저기 1조 달러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10조 달러가 넘는다. 1년에 10조 달러가 넘는다. 이거를 뭐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제 국채를 찍어내고 앞으로도 돈을 쓰면은 더 찍어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이 국채라는 게 결국에 미국이 지는 빚인데 이거를 다 갚아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좀 우려였었고 근데 이제 이 국채를 그러면은 누군가 사주지 않기 시작하면은 이제 달러 패권이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좀 몇 년 전부터 일어난 현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찍은 업체들이 미국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사줬습니다. 그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었고 지금 규제도 전 세계 규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를 사야 되는데 달러를 사면은 이제 이자가 안 나오니까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이해가 좀 맞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 뭐 하면서 그것들을 소화해주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이 코인에 익숙한 이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계속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선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과 달러가 둘 다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부가 언제까지 미국으로 좀 빨려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봤을 때는 근데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그런 문제가 터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장이 결국에는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강달러가 유지가 될 텐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업계에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쪽에 많은 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은 어쨌든 끝까지 간다. 왜냐하면은 그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어떤 국가 권력이 건드릴 수 없는 지위에 있지만 달러라는 것도 미국의 패권이 영원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되느냐는 제가 이제 마지막 네 지금 사도 되느냐
제가 이제 비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리포트에 작년 초에 비트코인 2천만 원일 때 연말에 예상치로 5,400만 원인가 해서 기사에 냈다가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었는데 연말에 그걸 조금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올해 말에 그때 리포트에 1억 5천을 불렀었는데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거의 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투자는 이제 자기 책임이니까 예. 그때 뭐 여기저기서 말씀드렸는데 다 안 사시더라고요. 네, 조금만 사십시오. 사시면 저를 원망 너무 하시지 말고. 네, 네. 다른 질문 가지신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뭐 우리 사실은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대충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아까 그 강영세 대표님 그 강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이 포항에 오신 것만으로도 제 생각에 우리 포항은 적어도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오늘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희망적인 우리 포항 미래 경제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꿈을 꾸실 시간이 되셨다면 아주 정말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